요즘 자녀분들로부터 얼마나 자주 안부 전화를 받으시나요? 저는 지난 주말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지 벌써 사흘이 지났죠. 창밖으로는 조용히 비가 내리고 저는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보며 손에 꼭 쥔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전해졌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아직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밤낮이 지나도록 병실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죠. 간호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할아버지, 가족분들은 언제쯤 오시나요?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맥박이 순간적으로 빨라졌죠. 큰아들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말은 이랬어요. 아버지, 지금 출장 중이라 병문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생 아버지가 저희에게 하셨던 간섭들을 생각하면 찾아뵙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무튼 빠르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고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60년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기쁨도 꿈도 삶의 이유도 오직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위태로운 순간에는 그 누구도 제 곁에 있어 주지 않았어요. 그때 느껴진 외로움, 그 가슴 깊숙이 밀려온 배신감은 심근경색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창밖에서 병실 유리창을 두드리던 빗방울들이 어느새 제 뺨에서 흘러내린 눈물과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어요.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청춘, 내 존재 자체를 다 쏟아부었던 자식들인데 결국 그 끝에는 이렇게 조용하고 쓸쓸한 침묵만 남아 있었죠.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이런 비극적인 관계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제가 예전부터 오늘 여러분께 전하려는 단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알았더라면 아들과의 관계가 이토록 상처투성이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든 오늘 배울 단 한 가지 통찰이 여러분의 가족을 완전히 다시 이어줄 수 있어요. 이 말을 흘려듣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보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도 저처럼 병실 한구석에서 휴대폰만 붙들고 울리지 않는 벨소리를 기다리며 차가운 침묵 속에 홀로 남겨질지도 몰라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 실천한다면 그 비참한 결말은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비용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부모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지도 몰라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받은 작고 깊은 상처가 하나쯤 자리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뜻밖의 진실과 마주하는 여정이에요. 잠시만요. 제 이야기를 잠깐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올해 70살,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한 노인일 뿐이에요. 세 자녀를 정성으로 길러냈고 지금은 5명의 손주가 제잘거리며 곁을 채워주고 있죠. 평생을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어요. 더 좋은 학교, 더 넓은 집, 부족함 없는 용돈. 그들이 바란다면 내 삶의 전부라도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왜일까요? 그토록 주고 싶었던 사랑이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의 눈에는 간섭으로 비춰지게 된 걸까요? 왜 그들은 등을 돌렸을까요? 왜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불편한 짐이 되어 버렸을까요? 오늘 이 순간 저처럼 이 질문 앞에서 멈춰 선 수많은 부모님들과 함께 그 해답을 조심스럽게 찾아가 보려 해요.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외면한다면
여러분 역시 평생 씻을 수 없는 후회를 남기게 될지도 몰라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저지르기 쉬운 그리고 너무도 치명적인 한 가지 실수. 그 실수 하나가 자녀와의 연결고리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고 때로는 영원한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해요. 오늘 우리는 삶에서 가장 소중하지만 동시에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마주할 거예요. 바로 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라는 미묘하고도 섬세한 고리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땐 모든 게 단순했죠. 밥을 먹이고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어 주면 사랑이 곧장 전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되면 그 사랑은 더 이상 보호라는 이름으로 전달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때부터는 존중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번역되어야만 마음에 닿을 수 있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이 관계의 전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이들이 더 이상 우리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다 결국 그 아이들의 마음 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닫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나누고자 해요. 노년기의 우울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와의 관계 단절이라는 거예요. 자녀와 깊은 정서적 단절을 겪고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7년이나 짧다는 통계도 있죠. 삶의 외로움은 때로는 질병보다 더 빠르게 생명을 갉아먹어요. 우리는 흔히 탯줄이 끊기면 독립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줄이에요. 그건 결코 저절로 끊기지 않아요. 하지만 무심한 말 한마디, 고집스러운 사랑의 방식 하나로도 그 줄은 서서히 마모되고 언젠가 돌이킬 수 없이 끊어지기도 하죠. 그러니 이제 묻고 싶어요. 당신은 자녀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과연 당신의 사랑은 지금 자녀의 마음에 도달하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그 줄을 다시 단단하게 묶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하더라도 외면하지 마세요. 그 불편함을 넘어서야 후회하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 불편함 속에 진짜 사랑의 방식이 숨어 있죠. 혹시 당신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 건강과 내 행복은 자녀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 연구들이 증명하듯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노년기의 삶은 외로움, 무기력, 그리고 예상보다 더 짧은 수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 70을 훌쩍 넘긴 지금 그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긴 인생을 살아오며 마음 깊이 새겨진 단 하나의 진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몸을 통해 세상에 온 존재일 뿐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그들은 스스로의 길을 걷고 싶어 해요. 물론 이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며 그 진실과 수없이 싸웠고, 때론 외면하고, 때론 억지로 인정하려 했었죠. 하지만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당신은 어떤 부모입니까? 세상을 둘러보면 크게 두 부류의 부모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의 삶을 끊임없이 통제하려는 부모예요. 그들은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려 할 때마다 끼어들죠. 내가 살아보니 이게 맞더라. 내가 아직 몰라서 그래.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자녀의 삶을 본인의 방식에 맞춰 움직이려 하죠. 겉으로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녀의 자율성과 내면의 소리를 묵살하는 셈이에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이런 부모의 자녀는 서서히,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부모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조심스레 거리를 두고 나중엔 말을 줄이고 결국 어느 날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마는 거죠. 두 번째 부류는 자녀의 성장을 조용히 지켜보며 묵묵히 돕는 부모예요. 이들은 조언은 하되 강요는 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에서 얻은 교훈을 전하되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걸 인정하죠. 이건 내 경험이야. 하지만 결정은 내 몫이야. 그런 태도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를 억압이 아닌 등불로 기억해요. 인생이 흐를수록 더욱 신뢰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부모 말이에요. 이제 다시 묻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마음속 깊이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만약 지금까지 간섭하는 부모로 살고 있었다면, 그리고 여전히 이건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는 내 행복을 바라는 것뿐이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반드시 바뀌어야 해요. 자녀에게 건넨 그 말들이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안심하기 위한 위로였는지 차분히 되돌아봐야 할 시간이에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알고도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녀의 삶을 조용히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이 자주 쓰일수록 관계는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 대가는 바로 자녀와의 단절, 그 무엇보다 쓰라린 고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죠. 제 오랜 친구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의사만 되면 평생 안정적이고 굶을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요. 그건 김 선생님 나름의 깊은 사랑이었고 자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의 아들은 전혀 다른 길을 원했어요.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바로 음악이었죠. 김 선생님의 아들은 어릴 적부터 음악을 사랑했어요. 소리로 세상을 표현하고 음표로 감정을 풀어내는 그 과정에서 진심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죠. 하지만 김 선생님은 달랐어요. 그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으로 오직 아들의 안정된 미래를 바라봤죠. 그리하여 10번을 넘게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고 설득했고 때론 압박도 했어요. 그렇게 무려 10년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의대에 진학했어요. 졸업장을 손에 쥐었고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에서 근무도 시작했죠.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삶 같았어요. 하지만 그 내면은 깊게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그는 늘 피곤했고 무기력했고 늘 누군가 다른 삶을 대신 살고 있는 듯한 공허함에 사로잡혀 있었죠. 결국 그는 중년의 어느 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의사라는 타이틀도 안정적인 수입도 부모가 자랑스러워했던 이력도 모두 벗어던지고 그는 음악을 향해 다시 걸어갔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당신은 내게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삶을 주셨지만 그 대신 제 안에 있던 영혼을 묻어버리셨어요. 이젠 더 이상 아버지와 어떤 대화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 선생님은 말없이 눈을 감았어요. 모든 걸 자식을 위해 쏟아부었는데 돌아온 건 철저한 외면과 단절뿐이었죠. 그날 이후 그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차 끊어졌어요. 그리고 3년 후 조용히 아주 쓸쓸히 세상을 떠났죠. 그의 마지막 유언은 짧지만 너무도 아픈 문장이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혹시 여러분은 이 비극을, 이 회복 불가능한 오해와 상처의 반복을 막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어떤 다리를 놓게 될지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단단하고 따뜻한 연결이 될지 아니면 벼랑 끝으로 이어진 침묵일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성인이 된 자녀가 진정한 주체로 살아가려면 부모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들을 무시한다면 자녀와의 관계는 상처로 얼룩지고 결국엔 회복 불가능한 지점까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원칙, 자녀의 선택을 온전히 존중하라. 자녀의 선택이 여러분의 기대와 충돌할 수 있어요. 때론 우리가 믿어온 가치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자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길은 당신의 길이 아닌 그들의 길이에요. 그들은 이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격과 권리를 지녔죠. 저도 그 진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적이 있어요.
막내딸이 잘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화부터 났어요. 그 좋은 직장을 왜 버리니? 이 세상에 안정된 직장이 얼마나 귀한데. 그러나 그녀의 눈빛을 똑바로 마주한 순간 그 안에 깃든 진심과 열정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여행을 하고 싶다 했고 저는 끝내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3년 후 다른 세상과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어른이 되어 돌아왔고 지금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여행사 대표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만약 그때 제가 끝까지 반대만 했다면 그녀는 아마 여전히 은행 창구 뒤에서 지친 얼굴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와의 관계는 아마도 더 이상 웃으며 마주할 수 없는 거리까지 멀어졌겠죠. 두 번째 원칙, 실패를 허용하라.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보여줘라. 실패는 그들 인생에서 결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다음 계단을 오르기 위한 발판이며 그 과정에서 자라는 자기 신뢰가 진짜 힘이죠. 제 큰아들은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모든 걸 걸었지만 결과는 참혹했죠. 모아둔 돈도 날아갔고 자존감도 무너졌어요. 그때 제가 그거 봐라, 내가 하지 말랬지라고 비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아이는 아마 FAI로보다 더 깊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자신의 부모에게마저 인정받지 못한 존재로 기억되었겠죠.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괜찮다.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아버지는 언제든 곁에 있을 거다. 그 말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날 제가 큰아들에게 건넨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로서 진심을 다해 걷는 믿음이었죠. 실패는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 그 말은 쓰러진 아이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손길이었고 그 손길 덕분에 그는 좌절 속에서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만약 제가 그 순간 실망을 감추지 못한 얼굴로 쏘아 붙였다면 어땠을까요?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했잖니. 그 한마디가 우리 사이의 다리를 무너뜨렸을 수도 있어요. 그는 다시 도전하지 않았을 테고 제게 마음을 닫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그는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지금 그는 자신만의 사업체를 이끌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무엇보다 고마운 건 매주 저를 찾아와 함께 밥을 먹자며 먼저 손을 내밀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무너지지 않고 제 곁에 남아 있다는 것, 그게 제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기적이죠. 이제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화두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무의식 중에 헬리콥터 부모가 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헬리콥터 부모란 자녀의 삶을 하늘 위에서 맴돌며 끊임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며 필요 이상으로 개입을 일삼는 부모를 말해요. 말로는 도와주고 싶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무형의 굴레일 수 있죠. 5가지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조심스레 점검해 보세요. 첫째, 성인이 된 자녀의 일정이나 사생활에 대해 아직도 꼼꼼히 확인하고 계신가요? 오늘 누구 만나는지, 언제 귀가하는지, 주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둘째, 자녀가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먼저 묻기도 전에 해결책부터 제시하거나 심지어 직접 개입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고 계신가요? 셋째, 자녀의 취업, 결혼, 이사, 심지어 육아나 재정 같은 삶의 중요한 결정에 나는 부모니까라는 이유로 당연히 개입하고 계시진 않나요? 넷째, 혹시 자녀가 실패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시작도 하기 전에 그건 무리야, 그건 힘들어라며 막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섯째, 자녀가 자신의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섭섭함이 올라오거나 분노가 스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이 질문들 중 3가지 이상에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헬리콥터 부모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사실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제 이웃인 김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50대가 된 딸의 삶에 여전히 깊숙이 관여하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놓지 못했어요.
딸이 이혼했을 때 슬퍼하기보다는 좋은 남자 소개시켜 줄게라며 즉시 중매를 서려고 했고, 손주 교육 문제에도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해야 해라며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했죠. 심지어 딸의 카드 사용 내역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생활비 관리에 대해서도 그건 낭비야라며 간섭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비참했어요. 딸은 점점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던 딸이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분기에 한 번으로 방문 횟수를 줄였어요. 현재는 명절에 잠깐 얼굴을 보거나 간단한 안부 전화 한 통이 전부죠. 김 할머니는 왜 우리 딸은 나를 이렇게 냉대하는 걸까? 나는 늘 딸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라며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딸은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에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평가받고 통제받는 삶이 딸에게 자유보다는 고립감을 느끼게 만든 거죠. 부모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순간 자녀는 스스로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요. 의견을 내는 법, 책임을 지는 법,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체득하지 못하게 되죠. 이는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아이 뒤에서 계속 자전거를 붙잡고 달리는 것과 같아요. 균형을 잡아야 할 순간마다 부모가 손을 놓지 않으니 아이는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 배워야 할 균형 감각을 평생 익히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전거를 놓아버리는 순간 아이는 넘어진 채 일어나지 못하고 그 책임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다는 무서운 공포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죠. 심리학계의 수많은 연구 결과는 부모의 과도한 개입이 자녀의 내면에 깊은 불안을 심어준다는 공통된 사실을 지적해요. 그 이유는 간단하지만 뼈아프죠. 자녀는 늘 부모의 결정에 익숙해져 삶의 모든 방향을 부모에게 맡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자신만의 판단력은 점점 퇴화하고 삶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결정 근육이 약해져 가죠.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두 가지다. 하나는 뿌리이고 다른 하나는 날개다라고 오래전에 말했어요. 뿌리는 아이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안정감이며, 날개는 아이가 자신의 삶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자유의 상징이죠. 혹시 여러분은 자녀에게 뿌리만 남겨두고 날개를 잘라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아이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들은 오직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아들이 장년이 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직업을 선택할 때도, 배우자를 만날 때도 늘 아들의 자리에 앉은 것은 부모였어요. 결국 아들은 부모의 뜻대로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었고, 부모가 소개한 여성과 결혼하여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꾸렸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삶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졌어요. 연락 두절. 가족, 친구 누구에게도 아무 말 없이 자취를 감췄죠.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다시 나타난 그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바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 한 번도 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는 그 길로 직장을 그만두었고 아내와도 이혼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가슴속 깊이 숨겨왔던 꿈인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죠. 지금 그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예전처럼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스스로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부모의 선의일지라도 그 선의가 지나치게 자녀의 삶을 지배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그림자가 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모든 경험이야말로 자녀가 자신만의 인생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빼앗는 순간 아이는 살아가는 법이 아닌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법만 배우게 되는 거죠. 이쯤에서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를 도와주는 사람이지만
자녀를 위해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랑은 아이에게 선물이 아니라 짐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제 친구 중 한 명도 그랬어요. 그분은 평생을 오직 자녀를 위해 살았죠. 자신의 꿈, 하고 싶었던 일들, 친구들과의 모임마저 하나씩 포기하며 오직 자녀만을 위한 길을 걸어오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무심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 왜 엄마 인생은 항상 나 때문이라고 말해? 나는 그런 짐 지고 싶지 않아. 엄마가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자녀에게 부담이었음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이 사실 저한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고 해요. 평생 오직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그 삶이 자녀에게 감사가 아닌 부담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실이에요. 진심은 때로는 방향을 잃으면 칼날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무게가 되어선 안 돼요. 그 사랑이 자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선 안 되죠. 한 가지 아이러니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자신의 삶에 충실할수록 자녀는 오히려 더 자신 있게 자기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자녀는 그 모습에서 이런 메시지를 읽죠. 나도 내 삶을 사랑해도 괜찮구나. 내 행복을 위해 살아도 되는구나. 저는 은퇴 후 처음으로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 보았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클래식 기타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가까운 산을 오르는 등산 모임에도 나가보기로 했죠. 처음에는 솔직히 이런 시간이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챙겨도 되나? 애들한테 미안한 건 아닐까? 이런 죄책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왔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진심으로 삶을 즐기기 시작하자 자녀들과의 관계도 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딸이 물었어요. 아빠, 요즘 배우는 기타는 어때요? 다음에 한 곡 들려주세요. 아들이 말했죠. 등산 사진 좀 보내주세요. 저도 시간 나면 같이 가보고 싶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자 자녀들도 더 이상 저를 지켜야 할 짐으로 느끼지 않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이제 저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어른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식 잘 되는 것만 보면 돼. 그 말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위험한 함정도 숨어 있죠. 당신의 행복이 오직 자녀의 성취에만 기대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삶의 열쇠를 타인의 손에 넘겨준 것과 다름없어요.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녀의 가슴에 꽂히죠.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사는구나. 나는 실패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야 하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압박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뭘까? 그리고 자녀가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자신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 변화는 분명히 클 거예요. 여러분이 점차 행복해질수록 자녀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굳건해지죠.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자신만의 목표나 취미를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무려 70%나 낮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노인을 둔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 훨씬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점이에요. 왜일까요? 부모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위안이자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말을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가장 오래도록 남는 메시지죠. 의사가 되어야 해. 대기업에 취직하면 안정된 인생을 살 수 있어. 좋은 집, 좋은 직장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이런 말들이 부모로서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이러한 말들이 자녀에게 얼마나 무겁고 숨막히는 짐이 되는지 진심으로 고려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의 기대가 바란다에서 멈추지 않고 해야 해로 바뀌는 순간 자녀는 단 두 가지 선택지만을 마주하게 되죠. 하나는 반발이에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강요하는 부모에게서 멀어지고 갈등하며 때로는 완전히 등을 돌리는 길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진정한 자신의 꿈을 억누른 채 부모가 바라는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무너져가는 그런 삶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선택 중 어떤 것도 결코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지 않아요.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자녀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묵묵히 옆에서 지지해 주는 거죠. 제 이웃 아들 이야기를 어볼게요. 그는 부모의 뜻대로 의대에 진학했어요. 하지만 학업은 늘 버거웠고 마음은 점점 지쳐갔죠. 결국 3년 만에 자퇴했고 부모는 처음엔 큰 충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도 깨달았죠. 아들이 원했던 건 하얀 가운이 아니라 하얀 앞치마였다는 것을요. 지금 그는 요리사로서 이름을 알리고 있고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매일 꿈을 요리해요. 그리고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처음엔 다들 반대했지만 결국 부모님이 제 선택을 믿어주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그의 얼굴은 밝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해요.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표정이죠. 반면 제 학창시절 친구 한 사람은 달랐어요. 늘 성적이 뛰어났고 부모님의 자랑이었으며 결국 법조인의 길을 걸었죠. 명문대, 고시 합격, 대형 로펌.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항상 말했어요. 나는 매일 정장을 입고 하루 종일 회의실에 앉아 있지만 마음 한편은 늘 텅 비어 있어. 그리고 60세가 되었을 무렵 그는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제야 내 꿈을 따라가 보려 해. 나는 원래 목수가 되고 싶었어. 그는 나무를 만지며 눈을 반짝였지만 세월은 이미 많은 것들을 빼앗아간 뒤였어요. 체력도, 기회도, 그리고 인생의 한창도. 그는 말하곤 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20대에 나에게 솔직하지 못했다는 거야. 내가 아니라 부모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자녀에게 자신의 꿈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대에 가라고, 공무원이 되라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인가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자존심, 체면, 그리고 사회적 인정 때문은 아닌가요? 한 번쯤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진심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니? 그리고 그 대답이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다 해도 진심으로 존중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자녀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의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이죠. 그 길은 여러분이 대신 선택해 줄 수 없고 대신 걸어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이 그 길을 흔들리며 걷더라도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의 돈줄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 지원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하지만 그 지원이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조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널 도와줬으니 너는 내 뜻을 따라야 해라는 무언의 압력은 자녀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주고 자기 인생에 대한 통제감을 잃게 만들죠.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그 희생이 자녀에게는 오히려 벗어날 수 없는 채무감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녀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삶을 사랑하고 선택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에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건 사랑 아닌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자녀가 힘들어할 때 돈으로라도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의 본능이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나친 경제적 지원은 결국 자녀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삶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부모의 지갑이 먼저 열리는 구조가 반복되면 그 아이는 스스로의 능력을 믿지 않게 되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감각, 그 중요한 심리적 자립심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금수저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자신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모의 경제력에 기댈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 이들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어차피 마지막엔 부모님이 도와주시겠지. 망해도 다시 손 벌리면 되잖아. 제 오랜 친구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지금 60대 중반의 연금 생활자예요. 하지만 여전히 40대가 넘은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죠. 아들은 직장이 있음에도 늘 돈이 모자란다며 당연하다는 듯 부모에게 손을 벌려요. 친구는 어느 날 이런 말을 꺼냈어요. 이제 와서 끊기도 어렵고 계속 주자니 내 노후 자금이 바닥이야. 내가 애를 너무 오래 도와준 것 같아. 그게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건 아닐까? 이것이 바로 경제적 의존이 불러오는 늪이에요. 한번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죠.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뿐 아니라 자녀의 자존감까지 함께 잡아당겨요. 자녀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길은 무언자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익히게 해주는 거예요. 물고기를 직접 쥐어주는 대신 물가에 함께 서서 낚싯대를 쥐어주고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도움이죠. 저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그런 방식으로 다가갔어요. 그냥 용돈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집안일을 도와줄 때마다 그에 맞는 보상을 주었죠. 쓰레기 버리기, 책 정리, 동생 돌보기. 그 아이들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노력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다는 걸 배우게 됐어요. 지금 큰 손주는 대학생이 되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벌고 있고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번 돈으로 밥 한번 대접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아이가 이제 홀로 설 수 있겠구나 하는 깊은 믿음이 들었죠. 경제적 독립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곧 자아의 성장이고 책임감의 씨앗이죠. 물론 처음엔 어렵죠.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때로는 실패도 하겠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결국은 그들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삶에서 손을 놓을 줄 아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해요.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는 이제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예요. 계속 끌어주고 막아주고 대신 결정해주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자녀는 스스로 삶에 책임을 지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해요. 어느 노인이 말했어요. 자식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놓아주는 일이다. 저 역시 깊이 공감해요. 부모가 되어보니 잡고 있는 손을 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죠. 하지만 손을 놓지 않으면 아이는 날 수 없어요. 평생 품 안에 품고 있으면 아이는 스스로 걷는 법을 익히지 못하죠. 결국 세상 앞에서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설 힘없이 의존할 사람만 찾게 될 거예요. 부모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끝없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담담히 놓아주는 거예요. 그 믿음과 용기가 결국 아이를 성장하게 하죠. 자녀를 놓아준다는 것은 단순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도록 하늘을 열어주는 일이죠.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펴는 행위 속에는 단념이 아닌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해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믿고 놓아주는 용기에서 시작되죠. 많은 부모가 나는 자식만 잘 되면 된다고 말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지우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가 먼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줘요.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너도 너의 인생을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 말을 진심으로 전할 수 있을 때 아이는 죄책감 없이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할 수 있어요. 저 역시 그랬어요. 아이들이 자립하여 집을 떠난 후 처음에는 공허함이 마음을 채웠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제 나는 누구지?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죠. 그 질문 속에는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지금이야말로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래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취미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고 낯설지만 설레는 여행지를 혼자 걸어보고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따뜻함이 생겨났어요.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책임져야 할 부모로 여기지 않았고 인생을 함께 나누고 대화하는 동반자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부모가 한 발 물러서 믿고 기다려줄 때 자녀는 스스로 삶을 책임지며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요. 그 어떤 선물도 이보다 소중할 수 없죠.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유와 신뢰예요. 물론 두려울 수 있어요. 자녀의 인생에서 점차 물러나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사랑의 방식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자신만의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할 유일한 일은 믿고 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 없이도 스스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부모로서의 성공은 없을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진짜 어른을 길러냈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와 통찰들을 마음에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 원칙들을 실천할 때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는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발전할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두 바라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이해와 존중, 깊은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예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